한국의 아파치 얘기가 미국보다 6년 앞서 있다고요? 미국 육군 준장 출신으로 32년간 공격 헬기 전략을 짜온 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2024년 9월 미국 애리조나 유마 시험장. 미 육군이 자랑하는 최신형 아파치 AH-64E 버전 6가 드디어 드론 요격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14번의 시도 끝에 13번 격추에 성공했죠. 국방부는 환호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저 역시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드론 시대에 발맞춘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국방부 고위 분석관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자료 좀 봐야겠어. 지금 당장. 그가 보낸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군은 2018년부터 무려 6년 전부터 아파치의 드론 방어 체계를 통합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막 성공했다고 환호하는 그 기술을 한국은 벌써 실전 배치까지 마쳤다는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제공한 아파치를 단순히 운용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전술 데이터 링크, 레이더 시스템, 심지어 20kW급 레이저 무기까지 통합했더군요. 미국 기술자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지 하면서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막바지. 제 할아버지 존 메스는 미 공군 정비병으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쳐 준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배우고 나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낸다. 이 나라는 언젠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저는 어릴 때 그 구절을 읽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리처드 메스는 냉전 시대 국방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우방이지만 기술 강국은 아니야. 미국과 일본이 주는 걸 조립할 뿐이지.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자랐습니다. 군 장교로 32년간 복무하면서도 한국군을 미국 무기의 소비자 정도로만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그날 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제가 받은 보고서는 247페이지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수리온 헬기 개발 과정부터 아파치 통합 기술까지 제가 몰랐던 진실들이 빼곡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한국은 2012년 세계에서 11번째로 기동 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 11번째였죠.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헬기를 수입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직접 만든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수리온은 단순한 카피가 아니었습니다. 탄소복합 소재를 쓴 로터 블레이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엔진 출력,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전자 장비. 미국의 블랙호크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설계된 기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수리온은 군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소방, 해경, 심지어 민간 응급 의료까지 다목적으로 쓰이고 있었죠. 한국은 한 기종으로 7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미국도 그런 통합 운용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든 거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가봐야겠어. 직접 확인해야 해. 저는 12시간 뒤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뭔가를 보셨던 걸까요? 아버지는 왜 그토록 한국을 과소평가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무엇을 보게 될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70년 된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배우고, 개선하고, 결국 앞서간다. 내 손자가 살아갈 세상에서 한국은 분명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인천공항까지 12시간. 제 모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군 연락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충령이었죠. 메슨 장군님,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더군요.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곧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준비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호텔에 들를 줄 알았는데 차는 곧장 경기도 어느 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1시간 30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들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김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수리온,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파치 업그레이드 시스템도요? 그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그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보시게 될 것들이 예상과 많이 다를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범한 한국군 시설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이 3단계나 있었고 생체 인식 시스템까지 통과해야 했죠. 이 기지는 일반 방문객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보니 지상 3층, 지하 7층까지 있더군요. 지하 5층으로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30초 넘게 내려갔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 높이만 20m는 좋게 됐죠.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의 항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고요. 항공작전 통합센터입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전국 112개 레이더 기지, 18개 공군 기지, 74대의 조기 경보기와 연결돼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0.3초 안에 이곳으로 모입니다. 저는 미 공군 작전실을 수십 번 가봤습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도 들어가 봤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크린 중앙에는 3D 홀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실시간으로 재현한 영상이었죠. 저건 홀로그램입니까? 네. 자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2019년부터 실전 배치했습니다. 2019년이라고요? 미국은 2023년에야 겨우 시험 단계에 들어갔는데 한국은 벌써 5년 전에 실전 배치를 했다는 겁니까? 김중령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장군님, 여기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군 아파치 36대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우리 아파치는 미국이 제공한 기본 사양과는 다릅니다. 그가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첫째, 링크 16 전술 데이터망에 한국형 링크K를 추가 통합했습니다. 미국 시스템보다 전송 속도가 2.7배 빠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초당 전송량을 비교한 그래프였죠. 둘째, 360도 레이더 감시망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탐지 거리가 기존 아파치보다 40% 늘어났습니다. 셋째, 드론 요격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올해 성공한 그 시스템 말입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2018년부터 시험을 시작했고 2020년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의 훈련에서 327번 요격했고 성공률은 98.2%입니다. 98.2%라고요? 미국이 14번 중 13번 성공해서 환호했는데 한국은 327번 중 321번을 성공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중령이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기술을 받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개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건 60%였고 나머지 40%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레이저 무기는요? 미국도 아직 실전 배치 못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번엔 지하 3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수리온 헬기 12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녹색 위장무늬, 날렵한 기체, 그리고 4개의 로터 블레이드. 수리온입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무게 5.3톤, 최대 이륙 중량 8.7톤, 최고 속도 시속 268km. 세계에서 11번째로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동헬기입니다. 저는 기체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죠. 로터 블레이드는 탄소섬유 복합 소재였습니다. 미국 블랙호크보다 30%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더 높았죠. 이 로터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산악지형에서 갑작스런 기류 변화에도 안정성을 유지하죠. 김중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엔진 출력은 1800마력입니다. 해발 3000m 고도에서도 완전 무장 상태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종석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통합 조종 시스템. 이건 미국 최신형과 똑같은 수준인데요. 똑같지 않습니다. 김중령이 정정했습니다. 우리 방식입니다. 미국 시스템을 참고했지만 모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직접 짰습니다. 한국 지형과 전술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경납고 한쪽에는 다른 수리원들이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민수용입니다. 경찰, 소방, 해경, 응급의료용으로 개조한 기체들이죠. 한 기종으로 7가지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군용, 경찰 특공대용, 산불 진화용, 해상 구조용, 응급 환자 이송용, 재난 구조용, 그리고 VIP 수송용. 수리호는 모듈화 설계입니다. 12시간이면 임무 장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블랙호크를 떠올렸습니다. 용도 변경에 최소 3일은 걸렸죠. 놀랍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김중령이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 실험실입니다. 방 안에는 거대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트럭 크기만 한 금속 상자였죠. 20kW 레이저 무기입니다. 작년에 실증 시험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시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드론 10대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빔이 발사됐죠. 0.8초 만에 첫 번째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2초, 3초, 5초, 10대 모두 격추됐습니다. 총 소요 시간 17초. 미국 시스템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수리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헬기예요? 네. 경량화 작업 중입니다. 2년 안에 가능할 겁니다. 미국은 지상기지에서나 쓸 계획인데 한국은 헬기에 탑재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단순히 받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받아서 분석하고 개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요? 네,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휴전선 북쪽 50km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주는 걸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했죠. 수리온을 개발하는 데 10년 걸렸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시제기는 추락했고요.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인들이 타야 할 헬기니까요.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할 헬기니까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11번째가 된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다시 수리온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땀과 눈물, 실패와 극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만들고, 개선하고,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개선하고, 결국 앞서간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본 그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내일은 실제 비행 훈련을 참관하실 겁니다. 수리온과 아파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기대되는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보게 될 광경이 제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여정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펜타곤에 1차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군의 헬기 통합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음. 드론 방어 능력은 미군과 동등하거나 일부 우위. 수리온 헬기는 독자 개발 성공. 추가 확인 필요. 보고서를 보내고 30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제임스 톰슨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정신 차리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자네 뭘 본 거야? 그냥 쇼 아닌가? 쇼가 아닙니다. 실제 작전실을 받고 327번의 요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조작할 수 있어. 데이터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관보님, 제가 32년간 군 생활하며 봐온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구분할 줄 압니다. 자네가 속은 거야.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지만 기술 선진국은 아니야. 일본도 못 따라가는 나라가 어떻게 우릴 앞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차관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속은 걸까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조립만 할 뿐이야. 핵심 기술은 미국과 일본 거지.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할아버지, 당신이 본 게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쟁터에서 느낀 순간적 감정이었습니까? 저는 랩탑을 켰습니다. 펜타곤 내부망에 접속해서 한국 관련 군사평가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2020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군 전력평가, 장비 현대화 수준 양호. 그러나 핵심 기술 자립도는 제한적. 미국 및 유럽 기술 의존도 높음. 2022년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증가세. 그러나 대부분 중저가 시장 공략. 고급 기술 분야는 여전히 미흡.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평가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미 육군 아파치 프로그램 총책임자 마크 윌슨 대령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보고 읽었네. 솔직히 놀라웠어. 하지만 나도 비슷한 걸 경험했지. 2021년 한국에 아파치 인도할 때였어.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매뉴얼을 받아들고 3일 만에 완전히 이해하더군. 우리 팀이 6개월 걸린 걸 말이야. 그때 우리 수석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기억나. 쟤네 뭔가 다른데? 라고. 자네 보고가 맞다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 수도 있어. 내일 훈련 참관 잘하게. 그리고 상세히 보고해줘.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최소한 한 명은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이 도시 아래에는 뭐가 더 숨겨져 있을까? 다음 날 아침 6시, 김중령이 다시 호텔로 왔습니다. 오늘은 평택공군기지로 가겠습니다. 실전 훈련을 보시게 될 겁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렸습니다. 평택기지는 거대했습니다. 활주로만 3km가 넘었죠. 관제탑 옆 VIP 관측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행장이 내려다보였습니다. 10분 후 훈련이 시작됩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활주로 끝에 아파치 4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리온 6대가 있었죠. 오늘 훈련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김중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적 드론 편대 50대가 서해상으로 침투합니다. 수리온이 먼저 출격해서 주요 타겟을 식별하고 아파치가 레이저와 미사일로 요격합니다. 50대요? 네. 실제 북한이 보유한 드론 숫자가 3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0대는 소규모 침투 시나리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제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령님, 2번 아파치 데이터 링크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김중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빠르게 관제실로 달려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파치 한 대의 통신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죠. 상황 보고 김중령이 외쳤습니다. 젊은 기술병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링크K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됐습니다. 재부팅해도 복구가 안 됩니다. 관제실 책임자인 박소령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제까지 정상이었는데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 취소해야 합니까?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팀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중령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번 예비기를 투입합니다. 정비팀은 2번기 진단 시작하세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령님, 미군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려야죠. 문제는 나중에 해결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비팀장인 이 상사가 달려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테랑이었죠. 제가 봐도 될까요? 그는 2번기로 달려갔습니다. 조종석 패널을 열더니 케이블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훈련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커넥터 접촉 불량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3분이면 됩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고 접촉 부위를 청소하고 다시 연결했습니다. 2분 30초 후 복구 완료. 시스템 정상입니다.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중령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군님, 보셨죠? 우리는 위기에 익숙합니다. 매일 훈련하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 팀워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게 한국군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활주로에서 대기하던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2번기 준비 완료. 출격 대기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미국도 한 번에 14대 요격하는 게 최대였는데 한국은 50대를 상대한다고요? 훈련 시작합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리온 6대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죠. 헬기들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10초 만에 500m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수리온의 상승 속도가 블랙호크보다 빠릅니다. 엔진 출력이 높거든요.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전술 상황이 표시됐습니다. 수리온들이 부채꼴로 펼쳐졌습니다. 레이더가 바다를 스캔하기 시작했죠. 타겟 포착. 43개. 교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43개요? 아직 아파치는 이륙도 안 했는데 벌써 찾았다고요? 수리온의 레이더가 먼저 탐지합니다. 그 정보를 아파치로 전송하죠. 데이터 링크 속도가 0.15초입니다. 아파치 4대가 이륙했습니다. 수리온이 보낸 정보를 받아서 곧바로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요격 시작. 아파치에서 레이저가 발사됐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1분, 2분, 3분. 43개 타겟 모두 요격 완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분 17초 만에 43대를 모두 격추했습니다. 미국 훈련에서는 14대 격추하는데 8분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리온과 아파치의 통합 운용 때문입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수리온이 정찰과 표적 지정을 하고 아파치가 타격합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죠. 미국처럼 아파치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 링크가 빠릅니다. 미국 링크 16은 초당 전송량이 제한적이지만 우리 링크 K는 2.7배 빠릅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미국보다 앞선 게 맞습니다.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군님,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한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휴전선이 50km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보다 빨라야 했습니다. 효율적이어야 했습니다. 미국은 시험할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헬기들이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내렸습니다. 땀에 젖은 비행복을 입고 있었죠. 훈련 잘 봤습니다. 제가 조종사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수리온은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우리가 만든 헬기라 더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처음엔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 제 손발 같습니다.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이고 반응도 빠릅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개선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죠.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또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섰다고 쓰면 펜타곤은 믿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통합 운용이 효율적이다라고 쓰면 인정은 하겠지만 중요성을 모를 겁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받아서 독자적 체계로 발전시켰음. 일부 영역에서 미국과 동등하거나 우위, 특히 통합 운용 능력은 주목할 만함. 이는 위협 환경과 생존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국방장관실에서였습니다. 메슨 장군, 자네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네. 국방장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심각하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네. 자네 보고서 때문에 백악관이 난리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카, 제가 본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한국이 우릴 앞질렀다는 게 사실이라고? 일부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이었던 겁니다. 메슨 장군, 여기 톰슨 차관보네. 제가 아는 제임스 톰슨이었습니다. 자네 정말 정신 차리게. 한국이 우리를 속인 거야. 쇼를 보여준 거라고. 차관보님, 저는 32년간. 32년이면 뭐가 쇼고 뭐가 실전인지 구분 못하나. 한국은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한 거야. 평소엔 절대 저렇게 못해. 세 번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메슨, 여기 윌슨 대령일세. 자네 보고서 읽었네. 아파치 프로그램 총책임자였습니다. 자네가 본 327번 요격 기록, 그거 검증됐나?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서류로 확인한 거 아닌가? 실제 훈련을 다 본 건가? 훈련은 43대 격추를 직접 봤습니다. 3분 17초 만에요. 3분 17초? 윌슨 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데이터 링크 전송 속도만 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국은 링크 K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링크 16보다 2.7배 빠릅니다. 2.7배.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모를 리 없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메슨 장군, 자네에게 48시간 준다. 추가 검증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다시 올리게. 하지만 각하, 48시간이야. 만약 지금 보고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네 경력에 타격이 갈 수도 있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32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철회하면 편할 겁니다. 착각이었습니다라고 하면 되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데이비드, 톰슨한테 연락받았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한국이 우릴 앞질렀다고?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보고서 철회해. 당장. 내 경력 생각해. 하지만 아버지, 제가 본 건 내가 뭘 봤는지 몰라. 하지만 한국은 절대 우리를 못 이겨.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아버지는 한국을 가본 적 없잖아요. 가볼 필요 없어. 데이터가 말해주지. 한국은 조립 국가야.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버지 얘기는 그만해.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감정적이 됐던 거야. 객관적 판단이 아니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비드, 내 아들. 제발 정신 차려. 보고서 철회해. 한국한테 속았다고 해. 그럼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제 눈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철회하고 경력을 지키는 길. 아니면 진실을 고수하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길.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실은 때로 외롭다. 하지만 진실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의무다. 할아버지가 1953년 12월 25일에 쓴 글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각하, 저는 보고서를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진실입니다. 추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본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김중령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군님,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딥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입니다. 수리온이 태어난 곳이죠. 차는 경남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거리였죠. 가는 동안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수리온 개발 과정을 아십니까? 개략적으로만 압니다. 그럼 오늘 전부 보시게 될 겁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까지요.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KAI 본사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정문에서 한 노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무입니다. 수리온 개발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70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절은이처럼 날카로웠죠. 환영합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리온 개발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죠. 박상무가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06년입니다. 우리가 헬기 개발을 시작한 해죠. 사진 속에는 3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헬기 만들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네. 우리는 헬기 정비는 할 줄 알았지만 만들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박상무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유럽 에어버스사와 기술 협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 건 기본 설계뿐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주지 않았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로터 블레이드 제작 기술, 엔진 통합 기술, 전자 장비 연동 기술. 이 3가지는 절대 주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박상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요. 그가 3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검게 그을린 헬기 잔해였습니다. 2009년 7월 15일입니다.
첫 번째 시제기가 추락한 날이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상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김성민 대령과 이재훈 소령이 3차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제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오전 10시 23분 수리온이 이륙했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5분은 완벽했습니다. 상승, 선회, 호버링 모두 문제 없었죠. 하지만 고도 800m에서 급기동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삐익 하는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김 대령의 급한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죠. 로터 진동 이상, 2번 블레이드 문제 발생. 우리는 즉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로터 블레이드가 공중에서 부러졌습니다. 헬기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박상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소령, 사출 준비. 나는 기체 제어 시도한다. 이소령이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먼저 나가십시오. 제가 제어했습니다. 두 분 다 끝까지 기체를 살리려 했습니다. 아래 민가로 떨어질까봐. 결국 두 분 모두. 박상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추락 지점은 빈 논밭이었습니다. 두 분이 마지막까지 기체를 조종한 덕분이었죠. 그날 밤 우리 팀 전체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33명 전원이었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상무가 네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회의실에서 울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정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젊은 엔지니어 최 연구원도 동의했습니다. 유럽에서 완제품 사옵시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프로젝트 중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8살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김 대령의 아들 김주환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시죠? 김성민 대령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제 저녁에 전화하셨습니다. 내일 시험 비행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이제 곧 수리온이 완성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헬기를 탄다는 게. 김주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 헬기를 믿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리온을 완성해 주세요. 박상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로터 블레이드 샘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347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탄소 섬유 비율을 0.1%씩 바꿔가며 테스트했죠. 매번 실패했습니다. 너무 약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진동을 견디지 못하거나 팀원들은 지쳐갔습니다. 밤새 실험하고 아침에 실패 결과를 보는 게 반복됐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또 실패했습니다. 247번째 시험이었죠.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연구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 대령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분들의 희생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아냈습니다. 347번째 시험에서 완벽한 배합 비율을 찾아낸 겁니다. 6번째 사진. 2012년 수리온이 처음 하늘을 날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33명이 모두 울었습니다. 김 대령과 이소령의 사진을 들고요. 김주환 씨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수리온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습니다. 보고 계시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장군님, 수리온은 단순한 헬기가 아닙니다. 박상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분의 희생, 347번의 실패, 2,000명 엔지니어의 땀과 눈물이 담긴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11번째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탈 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박상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경납고에 수리온 23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헬기들은 모두 다릅니다. 군용, 경찰용, 소방용, 해경용. 각각 다른 임무에 맞춰 개조됐죠.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경납고로 내려갔습니다. 한 대의 수리온이 정비 중이었습니다. 엔지니어 5명이 로터를 점검하고 있었죠. 저 엔지니어들을 보십시오.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20대입니다. 수리온이 처음 날던 해에 초등학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들이 수리온을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기술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겁니다.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새 로터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기존보다 7% 효율 개선됐습니다. 잘했어. 보고서 올려. 박 상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시죠.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개선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수리온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리온을 만들면서 기술 자립의 토대를 만든 겁니다. 장군님,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상무가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연구실이 나타났습니다. 차세대 헬기 연구실입니다. 벽면에는 설계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격 헬기를 개발 중입니다. 수리온 기술을 바탕으로요. 공격 헬기요? 네. 아파치급 성능의 한국형 무장을 통합한 기체입니다. 2030년 시제기 출시 목표입니다. 화면에 3D 모델이 떴습니다. 날렵한 기체, 앞쪽 포탑, 양엽 무장. 이건 완전히 독자 개발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리온 개발하며 쌓은 모든 기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압니까? 박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발표 안 했으니까요. 왜입니까?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보여주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현재 기술을 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군님, 박 상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걸 보여드렸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할아버지요? 네, 존 메슨 상사님. 박 상무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군 정비병과 한국인 청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1953년 당시 통역병이었죠. 그리고 이분이 할아버지십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비행기 정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요. 아버지는 그때 배운 걸 평생 잊지 않으셨습니다. 해방 후 대한항공 정비사가 되셨고 저에게도 기술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가 항공 엔지니어가 됐고 수리온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 상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씨앗이 70년 만에 꽃을 피운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배우고 개선하고 결국 앞서간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르친 기술이 언젠가 꽃을 피울 거라는 걸. 장군님, 박 상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연결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이제 스스로 숲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만이 진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박 상무가 다시 말했습니다. 장군님, 미국에 돌아가시면 꼭 전해주십시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 배웠다고. 배워서 더 나은 걸 만들었다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긴 보고서를 썼습니다. 3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수리온 개발 과정, 희생, 극복,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인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닙니다. 기술 창조국입니다.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데이비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틀렸어요.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할아버지만이 진실을 보고 계셨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데이비드, 너 뭘 본 거니? 진실을 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봤어요. 저는 박 상무와 할아버지의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옳으셨지.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씨앗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이 되고 있습니다. 손자 데이비드 올림.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흐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가슴에 새겨졌으니까요. 제 30페이지 보고서가 펜타곤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전날 오후 2시였죠. 국방장관이 직접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 23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죠. 메슨 장군.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보고서 매우 상세하군. 하지만 확인하고 싶네. 이게 전부 사실인가? 네, 각하. 모두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빠르게 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6년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치 프로그램은 뭐 했던 건가? 왜 우리는 몰랐지?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받아서 조립만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분석하고 개선하고 독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합참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보고서에 나온 수룡 개발 과정, 그 희생과 노력,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거군.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처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랐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이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하겠네. 그리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재검토하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사흘 후 미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헬기 통합 시스템 및 드론 방어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짧은 발표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CNN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한국 헬기 기술로 미국 앞질러. 독자 개발 성공의 의미. BBC도 뒤따랐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도약. 한국 방산 기술, 세계가 주목. 뉴욕타임스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수리온, 어떻게 세계 11위 기술 강국을 만들었나. 기사에는 수리온 개발 과정, 희생, 그리고 성공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국제 방산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놀랍습니다. 10년 만에 헬기를 독자 개발했죠. 보통 20년 걸리는 일입니다. 아파치 업그레이드 속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보다 6년 앞서갔다는 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독자 역량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발표했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품격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 자랑 대신 성과로 말하다. 프랑스 르몽드도 비슷했습니다. 기술 강국의 새로운 정의, 한국이 보여준 겸손의 힘.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공식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만 15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발표했습니다. 수룡 개발 과정, 아파치 통합 시스템, 드론 방어 능력,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인연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협력을 원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요.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요? 많습니다. 특히 통합 운용 능력과 신속한 전력화 과정에서요. 한국이 우리를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앞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한국의 성공이 미국에게도 이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우리 동맹도 강해집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미 차세대 헬기 공동 개발 양해각서. 미국의 자금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2030년까지 차세대 공격 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죠. 조인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배웠습니다. 이제 함께 만들겠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화답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자유진영 전체의 성공입니다. 함께 더 강해지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미국을 앞질렀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그게 진짜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데이비드, 뉴스 봤다. 내가 해낸 거구나. 아버지도 역할을 했어요. 제게 의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건 좋은 쪽으로 쓰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냉전 시대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지. 이제 아셨잖아요. 그래. 내 할아버지가 옳았어.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 응. 할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실래요?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좋다. 이번 주말에 가자. 그 주말, 우리는 알링턴 국립묘지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존 메슨 상사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씨앗이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은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쳤던 박상무의 아버지, 그분의 아들이 수리온을 만들었습니다. 70년이 걸렸지만 할아버지의 유산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만이 진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죠.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진실을 찾아냈구나. 묘지를 나오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넌 할아버지를 닮았어. 감사합니다. 아니, 칭찬이야. 진짜 칭찬. 우리는 웃었습니다. 3세대에 걸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기적, 수리온에서 차세대 헬기까지. BBC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작은 거인, 한국의 기술혁명.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10년 만에 세계 11위 기술 강국이 됐는지, 어떻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지.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품격. 한국은 그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강국의 탄생을 목격한 겁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미 공동개발협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저는 협력단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리온 개발 13주년 기념식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공식 초청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김중령이 다시 마중 나왔습니다. 장군님, 다시 뵙게 돼 영광입니다. 저도 기쁩니다. 오늘 어디로 갑니까? 사천입니다. KAI 본사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우리는 다시 내 시간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6개월 전의 불안함은 없었죠. 사천에 도착하니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리온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 조종사들, 정비사들, 그리고 유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저를 맞았습니다. 장군님,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오시죠. 우리는 KAI 본사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검은 대리석 추모비가 서 있었죠. 수리온 개발 희생자 추모비입니다. 추모비에는 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성민 대령, 이재훈 소령. 2009년 첫 시제기 추락 때 순직한 두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상무가 추모비 옆 작은 명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 메슨 상사에게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한국 정부가 공식 승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할아버지 이름을 쓰다듬었죠. 할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전 한국 땅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쳤던 할아버지. 그 가르침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리온 13주년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기술 자립의 꿈을 이룬 날입니다.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이 된 날입니다. 그 과정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김성민 대령과 이재훈 소령. 두 분의 희생 위에 오늘의 수리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존 메슨 상사가 심은 씨앗도 있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분의 손자인 데이비드 메슨 장군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헬기를 독자 개발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의심을 넘어선 진실이었습니다. 수리온은 단순한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집념이 담긴 기적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70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약속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수리온 30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군용, 경찰용, 소방용, 해경용. 모든 종류가 다 있었죠. 그리고 맨 앞에는 새로운 기체가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금색으로 칠해진 특별한 수리온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이번 달 인도 예정이죠.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산 헬기를 타는 첫 사례입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국산 헬기를 탄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우리 기술을 믿는다는. 다음 날, 저는 청와대로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 접견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메슨 장군님,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카카. 우리는 앉았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한미 기술 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장군님 할아버지께서 우리 국민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1953년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70년 만에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리온 모형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속 모형이었죠. 그리고 명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존 메슨 상사를 기리며 당신의 가르침이 오늘의 수리온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아니요. 감사한 건 우리입니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저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봤을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 반짝이는 불빛, 달리는 자동차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일어선 나라.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친애하는 할아버지께. 손자 데이비드가 편지를 씁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르쳤던 그 청년의 아들이 수리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입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됐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세대를 뚫고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가르침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것을. 할아버지께서 1953년에 심은 씨앗이 2025년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70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자 데이비드 올림.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품격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기적을 만듭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3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에서 다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석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수리온 기념식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추모비 이야기도 했고요. 발표가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국방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장군, 자네가 우리 눈을 뜨게 해줬네. 감사하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진실을 찾아냈어.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그날 이후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술 교류, 공동훈련, 인력 파견. 모든 게 활발해졌죠. 그리고 2030년 드디어 한미 공동 개발 차세대 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름은 피닉스였습니다. 재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한미 동맹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였죠. 첫 비행식에는 양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었습니다. 피닉스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헬기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았죠. 마치 할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데이비드. 진실을 지켜냈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육군 준장 출신 데이비드 메슨이 70년에 걸쳐 이어진 한국 헬기 기술의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오해했으며 손자는 마침내 깨달았죠. 세대에 걸친 여정 끝에 한국의 품격과 준비된 힘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